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2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2월이라 그런지 총정리를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독해 파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한눈에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급을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해 1, 2, 3, 4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한눈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을 이제 임박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독해 1의 중요 핵심 전략은 이거였고, 독해 2는 이거고, 3은 4고, 4는 이렇고,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하나에 막 몰입해서 공부하셔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실질적인 시험을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번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총정리 쭉 한눈에 좀 보려고 해요. 독해 1부분 파트 한번 기억을 해볼 건데, 1은 벌이라고 했죠, 제가.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6급 강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독해 1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면 독해 2, 3, 4에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해 1부분은 어차피 많이들 틀리는 부분이니까 내가 제일 마지막에 풀고 그 힘을 다른 부분에 내가 좀 더 쏟겠다라는 건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죠. 하지만 독해 1부분이 남들 다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고 진짜로 시험 보기 전날에 독해 1부분에 관련된 강의 조금 듣고 갔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한번 독해 1부분은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해놓고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정리하기 힘드니까 강의의 힘을 특강 같은 거 쳐보시고 독해 1부분에서 강의의 힘을 기르는 게 조금은 더 효율적이겠죠. 자, 문장 성분의 결여와 잉여는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분의 결여, 잉여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거나 굳이 근데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 주어, 수로, 목적어에서 결정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식어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 수로, 목적어가 기본이에요. 1번, 2번은 무조건 주술목을 찾으셔야 되고요. 많게는 1번, 2번의 형태가 10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막 받자 외우고 빼자 외우고 비교문 외우고 막 문법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 문장 구조가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독해 1부분은. 자, 보시면 올해 쭉 풀었던 대비 특강의 핵심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 대비 특강을 쭉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낯익은 문제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포인트를 좀 봐보겠다. 이 문제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결여나 잉여야? 이 문제가 뭐야? 호응이야. 그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주어가 이 지역은 투일광 퍼틀인데요. 투일광 널리 퍼트려요. 뭘요? 얘네를 사용해서 돼지를 먹이는 것. 미인즈빙이나 차이즈빙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와 얘를 사용해서 돼지를 사육하는 걸 얘기를 해요. 돼지 사육을 어떻게 퍼트려요? 그쵸? 돼지 사육을 했던 방법이나 노하우를 퍼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수로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해석을 못해도 뭘 퍼뜨리는 대상이 없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수로 목적어 호응관계인과 동시에 있어야 될 게 없어. 주어, 수로, 목적어에서 문장 성분 결여되는 경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호응관계 볼 거예요. 7월의 내몽고 초원은 주어죠. 아름다운 이다. 계절이래요. 슈 동사는 반드시 주어랑 수어가 이퀄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장소인데 계절이래요.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읽다 보면 크게 문제 없어. 단어도 별로 어렵지 않고 하고서 맞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 생각을 갖고 문제를 푸셔야지 그냥 대충 해석해보면서 느낌으로 풀겠다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총정리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접속사의 호응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통 보시면 루거는 루거지만 루거는 웬만하면 가정에서 뒤에 결과가 나올 거고 찌라는요. 기왕 뭐뭐 했으니까 나머로 걸려요. 근데 뒤에 나머가 없어요. 그럼 얘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시 같은 경우는 뒤에 예나 하이가 와야 되는데 그게 뒤에 없어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 호응은 쉬운 문제고 사실 지시나 찌라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옳은 문장으로 고치라고 안 하니까 찌란의 뒤에 나모나 찌우가 없고 하이시가 나왔으니까 얘가 답인 것만 아시면 되지만 만약에 이제 문제의 답을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스스로가 비상을 할 수 있는翅膀, 날개가 없다면 사람에 의해서 높이 올라갔어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올라간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할 시간도 없고 하면 찌란 다음에 나무나 찌우 있는지, 지시 다음에 하이나 얘가 있는지 요 포인트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찌란이 시험에 나와 이게 아니라 막상 시험을 보러 가면 접속사 호응은 내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비교문은 받자나 빼이자 같은 경우 이제 보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열문제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비교문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고 비교문에서 오류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서 제가 비교문을 넣습니다. 보시면 쭉쭉쭉 가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대학 때 해놓고 B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 문제 없다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0分은요, 매우라는 뜻이 있어요. 비교문에 매우 못 씁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매우 추워. 틀려요.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추워. 훨씬 더 추워. 비교를 나타내는 정도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10分은 非常이랑 건이랑 똑같죠? 매우라는 뜻이어서 비교문에 절대 못 씁니다. 딱딱 지금 여러분 제가 이론 하나하나에서 여러분의 기초 지식을 쌓아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해 부분은 요 포인트 기억해.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만 일단 신경 써 라고 하는 포인트 설명드린다는 거. 그러면 이제 뻥 안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1분에 한 문제꼴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해석을 하는 거는 기초 닦을 때 하시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탁탁 이런 포인트 있지. 내가 문제 읽을 때 주술목해서 결여, 잉여, 호응. 그리고 특수하게 뭐 접속사나 아니면 비교문 같은 거 눈에 보이면 딱 집어내 봐야겠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2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해 2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넣는 거잖아요. 그럼 보기끼리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빈칸 앞뒤에서 빈칸에 짝꿍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 1부분, 2부분 다 감으로 문제 푼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안 됩니다. 정확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얘가 들어가냐면 옆에 이 짝꿍이 있어서라고 정확하게 찝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일단은 보기가 지금 다 보기가 웬만하면 품사는 다 통일이 돼요. 근데 보기가 지금 다 동사인 상황인데 수러예요. 그럼 목적어 보시면 돼요. 책임의식이라는 건 수를 셀 수가 없는 거. 양이라 아니라 수준이죠. 그래서 똑같이 쩡인데 뒤에 지양이 붙느냐 찌아가 붙느냐에 따라서 지양은 정도가 강해지는 거. 찌아는 증가죠. 양이 더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의식을 봤을 때는 뭘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정치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향이랑 그다음에 이슈를 따페이로 외워야 되겠다라는 건 나중 문제고요. 이 수러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목적어를 확인해야 된다는 이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또 어떤 대표적인 짝꿍이냐면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걸 수식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하면 한국의 특성에 맞는 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국의 하면 중국이랑 어울리는 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더라는 건 소유나 그 속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앞에 있는 걸 보고 더 뒤에 있는 걸 풀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그냥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빈칸이 수러 자리에 있네? 빈칸이 더 앞이나 뒤에 있네? 그 포인트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더 뒤에가 일단 시향파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주소목은 나눠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한 문장에 있어서 주어와 수어와 목적어는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창업의 관건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뭘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해놓고 지금 시향파랑 어울리는 걸 해야 되는데 추서는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뭔가 뛰어난 거예요. 남들보다 뭔가 두드러지게 뛰어난 걸 이야기해요. 근데 지혜추는 걸출하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면 걸출한 영웅 호걸이 막 나오고 할 때 그 호걸할 때도 걸이 이거죠? 그래서 지혜추는 보통 뒤에 인물이 오는데 여기서 뛰어나다 생각은 시앙파랑 추서가 어울린다. 추서랑 시앙파를 단어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인 그 포인트는 더 앞에 걸 보고 더 뒤에 걸 푼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도 두 번째 문제도 사실은 이게
지금 유사 표현인 거죠. 단어가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차이점을 구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로 푸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6급에서 되게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헷갈리기 쉬운 유사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어의 언어 간섭을 받아서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땐 교묘하다. 좀 안 좋고 음흉한 거예요. 미묘하다. 그거 애매한데 이런 표현인데 중국어에서의 교묘는 기가 막히게 절묘한 거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어에서 미묘, 메이가 아름다울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모습이 너무, 외관이 너무 아름다울 때 메이미아오를 쓰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한국식으로 도금을 해서 뜻을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중국어적 표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절묘한 건지 아름다운 건지 주어가 대자연이죠. 보이지 않는 손을 갖고 있어서 뭐뭐하게 조절을 한대요. 대자연이 이런 관계를 조절한대요. 주어수로 목적어 위주로 이제 그 맥락을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기에 아름답게 조절하는 게 아니죠. 아주 기가 막히게 각각 생물체의 균형을 이 대자연이 조절을 한다 해서 우리가 자오미아오를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쭉 이어서 갈게요. 인류는 샨따이가 있고 칸따이가 있어요. 근데 목적어가 대자연이에요. 칸따이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걸 대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관점이나 태도가 들어가야 돼요. 칸따이가 되게 단어가 쉬워 보이니까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셔서 제일 틀리기 쉬운 게 이 칸따이거든요. 그리고 샨따이는 요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사람이 너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우린 자연을 선대해야 돼. 아주 잘 대해줘야 돼. 할 때 쓸 수 있다는 거. 샨따이, 칸따이도 이참에 한번 봐두고요. 그 다음에 대자연의 법칙. 그거 이제 앞에나 뒤가요. 자연의 법칙. 꼬엘류랑 꼬에딩 차이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꼬에는 똑같죠? 류이냐 띵이냐예요. 류이는 율. 그죠? 율동할 때, 음율할 때 율자예요. 리듬이 있어요. 반복이 있는 걸 류이라고 하고요. 띵은 정하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정한 거예요. 그게 띵인 거예요. 그러면 꼬에딩 하면 규정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기로 공동으로 규칙이나 규정을 정했어 할 때 꼬에딩이고요. 얘는 뭐예요? 꼬엘류는 반복이나 패턴이 있는 거예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 사계절의 변화에는 규칙이 있어. 난 매일 밤 12시에 잤다가 아침 6시에 일어나. 그걸 매일 반복해. 난 규칙적인 삶을 사. 반복과 패턴은 꼬엘류. 대자연, 자연의 법칙. 이건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죠. 반복적으로 패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꼬엘류가 답이라는 거. 이게 무조건 수로 목적어나 또 관형어 앞에 뒤에 이 호응 관계로 푸는 것과 동시에 요 기본적인 6급에서 많이 나오고 한국인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유사 표현들 단어들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롱제랑 롱화의 차이점을 볼 거예요. 뒤에 물에 녹는 게 있으니까 부스에 물 들어가는 거. 롱제나 롱화나 둘 다 녹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쭉 지금 1년간 대비 특강을 이번 해를 쭉 지내오면서 다 풀었던 문제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이론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봤을 때 그 롱지에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요. 소금 같은 거 물에 녹이는 거를 롱지에라고 한다면 뭐 화학 잘 하시는 분은 용해 이거는 이제 물에 녹는 거잖아요. 근데 롱화는 그냥 초콜릿이나 얼음 같은 거 햇볕에 놓으면 그냥 지가 스스로 녹잖아요. 그게 롱화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물에 녹는 거잖아요. 그래서 롱지에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건 문제를 푸실 때건 항상 이 이론적인 거에 그리고 6급에서 반드시 많이 나와서 기억해야 될 이런 특수한 단어들 같은 경우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총정리 독해 3부분 넘어갈 거예요. 무조건 접속사, 대조관계, 빈칸의 위치 이거 3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접속사 나오는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여기 보면 얘가 있어요. 그래놓고 보기에 지금 찌우수완이 지시랑 똑같아요. 주요는 뭐랑 많이 와요? 자이랑 많이 오죠. 얘랑 올 수 있는 건 찌우수완 지시. 설령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얘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조관계, 대꾸관계, 상반관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독해 3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힙합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이거 풀 때. 라임이죠. 그러니까 앞에 비슷한 구조로 뒤에 비슷한 구조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중국 고대 시조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현대문에서도 그걸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조관계 같은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는 개미와 근데 게으른 개미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는 애랑 상반되는 걸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이어서 볼 때 뭐가 좀 중요하냐면 얘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면 얘는 어찌할 바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게 상반 구조가 이거예요. 지금 되게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랑 게으른 개미를 비교를 하는데 앞에 부지런한 개미가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장으로 보셔야죠. 부지런한 개미가 오히려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면 근데 게으른 개미 오히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상반 코드로 가고 있으면 난 내용을 그렇게 골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시껄껄하게 놀고 있다라는 B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를 이끌고 새로운 그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한다라는 능동적인 표현의 긍정적인 부분. 왜? 앞에 부지런한 개미가 약간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얘는 오히려 되게 잘한다로 가야 되니까 이런 상반 구조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빈칸의 위치를 왜 분석하라고 하냐면 이제 보기에 이렇게 보면 주어랑 수어랑 완전한 문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어같이 보이는데 수어가 없고 미완성, 불안정한 문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빈칸의 위치만 갖고도 우린 갈 수 있어요. 빈칸의 위치가 단독으로 문장이 올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얘는 반드시 뒤에 수어가 필요해, 앞에 명사가 필요해 이런 불완전한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보기를 볼게요. 건쥐 뭐뭐에 따르면 이 식물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하고 이어져야 돼요. 문장 끝날 때 얘는 절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문장에서 쭉 이어져서 수로로 해서 뒤에 보충 설명해주는 얘가 B보다는 A가 더 맞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접속사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상반 구조 같은 경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허를 딱 찔러서 풀면 이걸 맞춤으로 해서 점수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 마지막에 요거 빈칸의 위치. 내가 단어도 잘 몰라도 얘는 문장 제일 앞에 오는 애. 얘는 뒤에도 올 수 있는 애. 이 위치적으로 보셔야만 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독해 4부분 넘어갈게요. 독해 4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푸는 순서예요.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문제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지문에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찾고 보기랑 비교해야 된다는 거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닌 거 모르는 거죠. 제가 일부러 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고요. 얘는 어차피 다운편에 들어가 있는 거라 찾기 되게 쉬워요. 그럼 얘를 찾았어 지금. 이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여기에 왔어. 그러면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보기를 먼저 법률 규정에 대한 얘기 나오는지 기술, 수준, 그리고 자금 이런 거 아니면 사용기간이 줄어드는 건지 요 4개 중에서 나오는 애들을 제껴야 되겠죠? 그럼 쭉 풀다 보면 사용기간이 줄어. 그래서 제거할 거 제거하고 돈 늘어간대. 그래서 이거 제거하고 이거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뒤에 법률 나왔어. 그럼 아닌 거 뭐예요? B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먼저 읽고 키워드 찾고 보기랑 비교해서 빨리빨리. 중요한 거 아닌 거 모르는 거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일부러 어려운 문제 갖고 왔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마지막 단락만 읽고 푸시면 안 돼요. 중국인들 말할 때 2갈씩 되게 좋아합니다. 첫째 단락과 각 단락의 첫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마지막 단락 보면서 푸시면 좋고요. 적어도 첫 단락이랑 마지막 단락은 읽고 푸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오늘 이렇게 제가 조금은 양이 많더라도 독해 1, 2, 3, 4를 한눈에 쫙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리고 시험 임박하신 분들 모두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시험을 앞둔 분들은 시험 현장에서 내가 이 포인트 기억하면서 문제를 봐야겠다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